바이든 대통령이 100인 이상 사업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뉴저지 주 상원의원 선출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럭 운전사 출신 후보가 민주당의 정치 거물을 제치고 승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뉴저지 모든 요식업소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미국 제약사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로부터 2,700억 달러가 넘는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대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의 여성 의원 수가 최초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장에 당선된 에릭 애덤스 후보의 비공식 퍼스트 레이디가 될 터리스 컬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제 뉴저지 한의회가 후원 감사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내달 실시되는 제30대 회장 선거를 위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백악관이 직원 100명 이상 기업체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한은 내년 1월 4일까지입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100명 이상의 직원들을 둔 기업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지 2달이 채 안 된 오늘 의무화 기한을 오는 1월 4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의료시설 관계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내년 1월 4일까지 100인 이상 기업의 직원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모든 접종이 끝난 뒤 2주가 지났을 때에야 접종 완료로 여겨집니다. 1월 4일 이후에도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직원은 출근 전 적어도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직장 내에서도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이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일터에서 격리됩니다. 감염 또는 이심 증세로 일터에서 격리된 직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복귀할 수 없습니다. 또 일주일 이상 일터에 나오지 않은 직원 역시 직장 복귀 전 7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노동부의 직업안전보건국 OSH에 14,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약 8,400만 명으로 총 미국 근로자 중 3분의 2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결정에 공화당의 40명의 상원의원들은 반대 서명을 하였으며 그중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은 정부의 지나친 권한 행사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이 발표한 대로 정상적으로 실시될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 의무화 시행 결정이 앞으로 코로나 사태 완화에 큰 진전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 뉴저지주 상원의원 선출 선거에서 무명의 트럭 운전사 출신 공화당 후보가 12년간 주 상원의장을 지낸 정치 건물인 민주당의 스티븐 스위니를 물리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선거 자금으로 겨우 $200 미만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뉴저지주 상원의원 선출 선거에서 지난 2010년부터 주 상원의장을 지낸 스티븐 스위니를 수천 표 차이로 당당하게 물리친 화제의 주인공은 가구회사 트럭 운전사이자 정치 초년병인 에드워드 더입니다.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에드워드는 선거운동 자금으로 겨우 153.31달러를 지출해 뉴저지주의 정치 거물을 꺾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돈이 없어 휴대폰으로 선거운동 비디오를 촬영하고 SNS에 올려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나는 평생 뉴저지에서 살았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업용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블루칼라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이 같은 에드워드의 순수함과 솔직함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have no idea what's going on. I am really trying to grasp all this. I knew it would be a major upset. 한편 정치 거물 스티븐 스위니의 패배는 예상치 못한 대사건이어서 뉴저지주 민주당 지도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스위니는 2010년부터 상원 의장으로 재직하며 시간당 $15의 최저임금 단계적 지급,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등 필머피 주지사가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스위니는 그러나 머피 주지사의 주요 지지 세력인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는 특히 퇴직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주에서 가장 큰 교사노조와 대립했습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교사노조와의 갈등이 선거 패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부터 뉴저지 모든 요식업소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퇴출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와 더불어 뉴저지주도 오늘부터 주내 음식점, 주점, 편의점, 델리,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모든 요식업소들은 고객이 특별히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커피 등 음료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에 끼우는 플라스틱 막대와 음료를 젓는 막대 등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작년 11월 뉴저지주는 일회용 비닐봉지 및 종이봉투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뉴저지 전역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포장용 스티로폼, 플라스틱 빨대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료품점과 식당 등 일반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가 넘는 슈퍼마켓에서는 종이봉투의 제공을 금지,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 용기 및 식기, 수저, 컵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고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벌금 $1,000, 3차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매회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의 규제와 감독은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이 맡게 되며 걷어들인 벌금은 모두 쓰레기 수거 보조 기금인 클린 커뮤니티 프로그램 펀드에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추진 배경은 심각한 야생동물과 환경 문제를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주정부의 노력으로 미국 내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한 주는 많이 있었지만 종이봉투를 금지한 것은 뉴저지주가 처음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제약사 머크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승인이 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국이 미국의 제조사 머크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사 BBC는 영국이 이번 11월에 48만 회분의 치료제를 받을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의약품 및 보건의료 제품 규제청 MHRA는 이 경구용 치료제가 전 세계 사람들의 코로나19 치료를 매우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는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이내 1일 이외에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일치를 1회분 기준으로 $700 수준,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제약사 머크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입원 및 사망률을 50%가량 감소시킨다는 중간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에서도 몰누피라비르의 안전성과 품질 검사 후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투표할 예정이며 승인 여부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몰누피라비르가 승인될 시 5일치 1회분 기준 170만 회분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성공적인 행보에 따라 머크사의 주식 또한 지난 수십 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머크는 세계 저소득 국가 105개국에 한정해 치료약 복제를 무상으로 허용한다는 발표와 함께 지난달 28일 올해 말까지 1,000만 회분을 제조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2배 이상의 제조량을 보여줄 것이라는 포부를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주는 지금까지 2,700억 달러가 넘는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내에서 최대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발발 이후 지금까지 뉴욕에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2,720억 달러를 투입하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뉴욕 기업 및 시민들을 지원한 데에 힘을 썼습니다. 또 뉴욕은 근로자들을 위한 연방 실업수당으로 827억 달러와 코로나19 발생 첫 달에 승인된 케어스령의 자금으로 1,650억 달러를 받고 이어 미국 구조 계획에서 84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자원금 배분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욕주를 제외한 전국의 평균 일자리 부족률은 마이너스 7%인 반면 뉴욕주는 마이너스 8.9%, 뉴욕시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하였습니다. 미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뉴욕주 성인 중 가계비 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인구 중 44%는 히스패닉을 포함하는 유색인종, 42%는 흑인으로 나타난 반면 백인은 이들 절반인 23%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 경제재정부 부장 제임스 페럿은 뉴욕주는 미국 내 가장 심각한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히 유색인종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뉴욕을 위한 보조금의 효과가 편중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색인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직자들과 유망한 직업들을 연결하는 일이 우선시돼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직업훈련과 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뉴욕시가 받은 정보 보조금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만회하는 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며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록을 보았을 때 빈곤의 4분의 1만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셧다운으로 인해 타격을 크게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막대한 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시 의회 위멘 파워 시대가 열립니다. 이번 본선거 결과 뉴욕시 의회 여성 의원 수가 최초로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2일 치러진 본선거를 통해 뉴욕시 의원 35명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 의원이 대거 탄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부터는 총 51명의 시의원 중 여성 의원 수가 31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의회 여성 의원 수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한인 최초로 뉴욕시 의회에 입성한 23선거구 린다 이와 26선거구 줄리 원도 여성입니다. 임기 제한으로 물러나는 피르구 의원을 대신할 퀸즈 20선거구의 샌드로 황도 여성입니다. 브루클린 39선거구에서는 샤나 하니프가 당선을 확정지으며 최초의 무슬림 여성 시의원이 탄생을 알렸습니다. 브루클린 48선거구에서는 고어당 후보인 여성 변호사 아니 베리노프크가 승리하면 시의회 민주당 의석을 한석 줄였습니다. 이변은 퀸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점쳐졌던 퀸 19선거구 민주당 치안파 토니 에벨러 후보가 정치 초년병인 고어당 여성 후보 비키 팔라디노에게 패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임기 제한으로 교체되는 시의원 수는 35명이며 거의 대부분 초선 의원들로 보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대중에 보여줄 있는 시간은 2년입니다. 이들은 2023년 또 다시 선거를 통해 검증받게 됩니다. 한편 부재자 투표 결과를 합산해야 당선이 결정될 초접전 선거구가 3곳입니다. 현재 고어당은 기존 3석을 포함해 추가 1석을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만약 접전 지역구 모두를 고어당이 가져간다면 시의회 고어당 의석수는 2배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뉴욕시장 당선자 에릭 애덤스 후보가 내년 1월 취임하면 그의 여자친구인 테리사 컬린스가 비공식 뉴욕시 퍼스트 레이디가 됩니다. 그러나 컬린스의 이력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자의 여자친구인 58세 테리사 컬린즈는 뉴욕시 교육부에서 학교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덤스가 시장에 취임하면 그녀는 비공식 퍼스트 레이디인 동시에 애덤스 시장의 부하가 됩니다. 뉴욕포스트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애덤스가 취임하면 이들 미혼 부부는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컬린즈는 이를 인식한 듯 지난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한 번도 현장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선거 날인 2일 밤 애덤스의 브루클린 선거 캠페인 본부에서 열린 축하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뉴포스트에 따르면 컬린즈는 뉴올리언스에서 자랐고 뉴저지주 포리의 허튼강이 내려다 보이는 침실 2개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덤스는 브루클린 보로장으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이 콘도에서 컬린즈와 함께 지냈습니다. 애덤스는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데일리 뉴스 기자 크리셀라 콜맨과의 관계에서 아들 조던 콜맨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콜맨이 2살 때인 1997년 헤어졌습니다. 현재 25세인 콜맨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애덤스는 아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덤스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지난 6월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한편 애덤스가 취임하면 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 것인지 여부가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애덤스와 친한 퀸즈 한 정치인은 애덤스는 여자친구를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유형의 사람이라며 컬린즈는 빌 드 블라우시 시장의 아내와 달리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한인회가 지난 10월 열린 추석대잔치 행사의 후원자 및 단체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일정도 본격 돌입됐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 후원 감사의 밤 행사는 어제 저녁 6시 30분 KCC 한인 동포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역대 뉴저지 한인회 회장들을 비롯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당선인, 김호택 재외선거관 영사, 변종덕 21 희망재단 이사장 등 한인사회 인사 약 100여 명 미만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우리가락 한국문화원 예술원의 공연과 함께 개회선언으로 본식이 시작되면서 후원자 소개, 결산 보고, 그리고 단체장 감사장 전달로 마무리됐습니다. 손한익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치축제로 열렸던 지난 10월 추석 대잔치가 주류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화 선진국인 한국을 알리는 홍보 사업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다음 뉴저지 한인회가 이어가야 할 뉴저지 교민들을 위한 노력 몇 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뉴욕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처를 뉴저지로 옮겨야 할 것과 뉴저지 내일협회, 뉴저지 상록회 등 오피스가 없는 많은 한인 단체들을 모은 뉴저지 한인회 통합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 회관 건물의 공간 활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뉴욕 한인회관 개관 당시 뉴저지 주민들이 지불했던 후원금 일부를 건물 매매를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제29대 손한익 뉴저지 한인회장의 임기 중 마지막 공식 석상이었습니다. 임기를 약 2달 남짓 남긴 가운데 손 회장은 20만 뉴저지 교민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값진 추억을 남기고자 한인 회장직에 도전했다며 지난 2년간의 임기가 이틀처럼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인을 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과 또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텃밭을 물려주신 전직 한인 회장님들과 또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가 더욱더 위상을 높이고 또 정치적인 신장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인 사회에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보다 더 발전된, 단합된, 통합된 멋진 한인 사회의 모습을 응원하는 응원단장으로서 가교 역할을 하고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총무 역할을 할 수 있는 멋진 다음 차기 회장을 기다리면서 이것으로서 우리 29대 뉴저지 한인 회장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뉴저지 한인회 선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7일 실시되는 제30대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의 입후보 등록 자격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로 출마 후보가 없으면 후보 등록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없을 시에는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 추천 또는 논의를 통해 자격 심사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시고자 하는 좋은 리더분 주위에 계시면 추천 바라고요. 또 본인이 나오셔도 되니까 본인이 사회를 이끌고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저희 한인사회의 좋은 발전을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부터 후보 등록을 위한 공탁금은 기존 3만 달러에서 1만 달러 낮아진 2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분담금은 경선 시 환불이 되지 않으며 사퇴나 등록 무효일 경우 선거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해당 후보에게 선거 종료 후 환불해 줍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이번 본선거에서는 주민투표 5가지도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개표 결과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제한, 유권자 등록을 선거일 10일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는 제한, 보편적 우편투표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안이 모두 60%대의 반대표를 받아 모두 부결됐습니다. 다만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뉴욕주 헌법권리장전에 추가하도록 한 주민투표 제안과 뉴욕시 민사법원의 청구 한도를 늘려 관할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안은 각각 65%, 59%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지난 2일 버지니아주에서 치러진 주 하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 2명이 당선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마크 김 의원이 7선에 성공, 시민운동가 출신의 30대 아이린 신 후보가 한인계 여성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거머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한인 의원이 동시에 2명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 중 김 의원은 68.4%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는 2010년 버지니아에서 첫 한인 의원이자 첫 아시아 태생 의원이 된 뒤 2년마다 치러진 선거에서 내리 승리해 실선 의원이 됐습니다. 아이린 신 당선인은 한국계 이민자의 딸로 지난 6월 치러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 의원을 꺾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수해를 입은 서류 미비자 가구의 뉴욕 주정부 지원 신청 마감이 오는 26일에서 12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는 서류 미비자 가구로 신청자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서류 미비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 가구당 주택 피해 최대 36,000달러, 기타 지원 36,000달러 해서 총 최대 72,000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욕 주정부 대행기관으로 선정돼 한인 서류 미비자 수혜 가구를 돕고 있는 민권센터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은 2, 3년 내로 뉴욕과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캠퍼스 개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총장은 뉴욕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뉴욕시 혹은 인근 지역에 들어설 예정으로 한국 학생들의 현지 체험 등 글로벌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한국 청년들의 미국 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지원센터의 역할과 세계 석학과들의 교류 및 공동 연구가 진행되는 국제 공동 연구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또 문화와 테크, 아트와 테크 등 대학원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이스트 뉴욕 글로벌 캠퍼스가 개교하면 카이스트 인공지능 경영자 과정 역시 캠퍼스로 편입, 캠퍼스에서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 총장은 카이스트를 세계 10위권 대학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